저는 올해 40입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고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12살, 작은아이는 9살입니다. 남편은 인천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는 부천에 계신 시댁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차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남편에게는 형님과 남동생이 있습니다. 큰형님은 서울 강남에서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형수님은 변호사이고 아들, 딸 하나씩 두 자녀를 두고 계십니다. 남동생은 부산에서 IT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재수 씨는 간호사이고 6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시댁과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크고 작은 일은 대부분 저희가 맡았습니다. 시어머님 병원 모시기, 제사 준비, 명절 음식 준비, 집안 대소사까지. 형님 댁은 서울이라 바쁘시고 동생 댁은 부산이라 멀다는 이유였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15년이 지나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시할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큰 제사는 아니지만 시댁에서는 해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지냈습니다. 전날부터 저는 시댁에 가서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나물 5가지, 전 3가지, 탕, 밥, 과일까지. 시어머님이 허리가 안 좋으셔서 거의 혼자 했습니다. 당일 아침 일찍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형님 댁은 점심때쯤 도착했고 동생 댁은 저녁 무렵에야 왔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음복을 하면서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모였으니까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님은 올해 75이셨습니다. 건강하신 편이지만 요즘 들어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나하고 어머니가 의논해서 결정한 건데 우리 재산 정리를 좀 하려고 한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형수님과 재수 씨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천에 있는 이 집하고 양평에 땅이 좀 있지. 그리고 예금이 좀 있고. 시아버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산은 손자가 있는 집안한테만 물려줄 생각이다. 순간 귓가가 멍해졌습니다. 시아버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큰 집은 손자 손녀 하나씩 있고 막내네는 손자가 있으니까 이 두 집안이 나눠 갖는 게 맞다고 봐. 우리 집안대를 이을 사람들이니까.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덧붙이셨습니다. 둘째 내 두 딸은 결국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잖니. 우리 집안 재산이 밖으로 나가는 건 말이 안 되지. 형수님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둘째내가 섭섭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집안을 생각하면 이게 맞는 거야. 대신 우리 늙으면 셋이서 골고루 모시면 되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애들아, 외할머니 댁 가자. 큰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요? 아직 식사도 안 끝났는데. 엄마가 갑자기 외할머니 보고 싶대. 가자. 저는 두 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당신은 가족들이랑 얘기 더 하세요. 저는 애들 데리고 친정 갈게요. 시어머님이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제사 음식도 안 치우고 어딜 가? 형수님이나 재수 씨가 치워주시겠죠. 저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니까 의무도 없는 것 같아요. 시아버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무슨 버릇없는 소리야. 버릇없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자가 없어서 재산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모실 의무도 없는 거죠. 저는 두 딸을 데리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님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돌아와. 이게 무슨 짓이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아이들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큰딸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손녀잖아요. 그러게. 엄마도 잘 모르겠어. 근데 괜찮아. 우리 외할머니 댁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친정은 인천 송도에 있었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애들 데리고 갈게. 저녁 같이 먹어요. 무슨 일 있니? 오늘 시댁 제사 아니었어? 말하면 길어. 가서 얘기할게. 친정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떡볶이, 튀김, 과일까지. 아이들은 금방 기분이 풀려서 외할머니와 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네? 잘했어. 네가 잘한 거야. 15년 동안 고생한 거 엄마가 다 알아. 이제 그만해.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딸들이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라고? 그럼 너는 뭐니? 너도 시집 갔는데 15년 동안 그 집 큰일 작은일 다 도맡아 했잖아. 그런데 정작 재산은 못 받는다고? 아빠 재산도 오빠한테 다 줄 거예요?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무슨 소리? 너하고 오빠 똑같이 나눠줄 거야. 아빠 생각도 똑같아. 자식이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은 자식인데 왜 차별하니? 그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디야? 친정이요. 집에 안 올 거야? 당분간 여기 있을게요. 애들도 외할머니 댁이 좋대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 그래서요? 그래서 내일 같이 가서 사과하자.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해요? 잘못한 건 시부모님이잖아요. 그래도 어른이시잖아. 어른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시아버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요. 근데 부모님 뜻이 그러신데 어떻게? 그럼 당신은 부모님 편이네요. 알았어요. 저는 당분간 친정에 있을게요. 아이들 학교는 제가 데려다 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시댁에서는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매일 전화했지만 짧게만 통화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병원 가는데 같이 가자. 무시했습니다.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습니다. 혼자 병원 가기 힘드니까 좀 와라.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형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야, 나 형수야. 네, 형수님. 어머님이 많이 서운해 하시는데 한번 와보는 게 어때? 형수님, 저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시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아버님이 잠깐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고,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손자 없는 집은 재산 못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는 그냥 남이죠. 남이 왜 병원을 모셔요? 형수님이 난처한 듯 말을 흐렸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은 큰 집하고 막내네만 가족이에요. 저희는 빠졌잖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수 씨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정이야. 응, 정이야. 언니, 아버님이 많이 화나셨대. 언니가 좀 들어가 봐. 왜 내가 가야 돼? 그래도 언니가 제일 가까이 살잖아.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가까이 산다고 다 해야 돼? 너희 아들 있잖아. 손자 있는 집안이 모셔야지. 언니, 우리 아이
아직 어린데 무슨. 어리면 어때? 재산은 받을 거잖아. 그럼 의무도 져야지. 언니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건 누구야? 15년 동안 온갖 일 다 도맡아 한 사람한테 재산은 한 푼도 안 준다고 한 게 심한 거 아니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댁에서는 매일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하루에 대여섯 통씩 받지 않았습니다. 3주째 되던 날 남편이 퇴근 후 친정으로 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엄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단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싫어요. 아버님이 많이 화나셨어. 어머님도 매일 우시고. 그래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못은 부모님이 하셨지.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 그렇게까지라니요? 저는 그냥 제 권리를 찾은 것뿐이에요.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가족인데 저는 걸음을 멈추고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딸들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그럼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날 식탁에서 왜 아버님 말씀이 틀렸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건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당신은 부모님이 더 중요해요? 아내랑 딸들보다. 남편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당신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버님한테 그 말씀은 틀렸다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미안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결혼하고 1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당신이 무슨 생각인지만 알려주세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 편이야. 우리 딸들 편이고 아버님 말씀은 틀렸어. 손자든 손녀든 다 똑같은 손주잖아. 그럼 내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릴게. 그 말씀은 잘못됐다고. 그날 밤 남편은 친정에서 함께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야. 어떻게 됐어요? 부모님한테 다 말씀드렸어. 아버님 말씀이 틀렸다고. 우리 딸들도 똑같은 손주라고. 뭐래요? 많이 화내셨어. 근데 내가 한 번도 부모님한테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린 적이 없잖아. 그래서 놀라신 것 같아. 그래서요? 아버님이 생각해 보신대. 저는 웃었습니다.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이미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계속 얘기할게. 당신은 친정에서 푹 쉬어. 애들도 외할머니 댁에서 좋아하고. 4주일째 되던 날 시아버님이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병원에 계셔. 응급실이야. 많이 위독하세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대. 근데 한동안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 그렇구나. 간병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형님하고 동생이랑 의논 중이야. 그래요. 잘 의논하세요. 다음 날 형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야, 아버님 간병 때문에 그러는데. 네, 형수님. 우리가 서울에서 매일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데 민지가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죄송해요, 형수님. 저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라서요. 아니, 그게 무슨. 그건 아버님이 화나서 하신 말씀이고.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재산은 손자 있는 집안만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간병도 손자 있는 집안만 해야죠. 민지야,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마. 야박한 게 아니에요. 공평한 거예요. 권리와 의무는 함께 가는 거잖아요. 형수님이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네하고 재수 씨네가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되잖아요.
둘이서 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여민아래서 하지만 형수님, 저희 집은 재산 분배에서 빠졌잖아요. 그럼 간병 의무도 없는 거예요. 형수님이라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수 씨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간병 좀 도와줘. 안 돼. 언니, 우리 부산인데 어떻게 매일 와? 그리고 우리 아이 아직 어린데. 정이야, 너희 아들 재산 받을 거잖아. 그럼 네가 간병해야지. 언니가 너무 심하잖아. 심한 건 누구야? 나는 15년 동안 온갖 일 다 했어. 큰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그런데 재산은 한 푼도 못 받는다며. 그럼 이제 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언니, 제발. 사정하지 마. 나는 이미 결정했어. 나는 더 이상 시댁 일에 관여 안 해. 너희끼리 알아서 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댁에서는 매일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10통 가까이. 시어머님, 형수님, 재수씨, 심지어 큰형님까지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드리는 게 어떨까? 저는 남편을 받습니다. 당신 진심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며칠 전에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내 편이라고 했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 말이 맞아. 나는 당신 편이야. 그럼 부모님한테 가서 말씀드려요. 재산 분배 다시 생각하시라고. 2주일째 되던 날 시아버님이 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간병인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지야, 나야. 네, 어머님. 간병인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렇겠네요. 너희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저희는 재산 분배에서 빠졌잖아요. 그건 어머님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손자 없는 집은 재산 못 받는다고. 민지야, 제발. 어머님도 그 말씀에 동의하셨잖아요. 딸들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라고. 시어머님이 울먹이셨습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이제 와서 사과하셔도 소용없어요. 이미 어머님 마음은 결정되신 거잖아요. 아니야. 우리가 다시 생각할게. 어머님, 저는 이미 마음 정했어요. 저는 더 이상 시댁일 안 할 거예요. 형수님하고 재수 씨가 하시면 돼요. 권리 있는 사람들이 의무도 져야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잘했어. 3주일째 되던 날 큰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옳게, 나 큰형이야. 네, 형님, 아버님, 간병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 나도 회사 일이 바쁜데 매일 부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그럼 간병인 쓰시면 되잖아요.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형님, 그 비용 아끼시려고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은 재산 받으실 거잖아요. 손자, 손녀 있으시니까. 그럼 형님이 간병비도 부담하셔야죠. 옳게, 그렇게 야박하게. 야박한 게 아니에요. 공평한 거예요. 15년 동안 제가 무료로 해드린 게 얼마인지 아세요? 병원 모시기, 제사 준비, 명절 음식, 청소, 빨래, 다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이에요. 형님이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옳게, 형님, 저는 이제 안 해요. 형님네하고 동생네가 나눠서 하세요. 재산도 나눠 받으실 거잖아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형님이 나한테도 전화했어. 뭐래요? 간병비를 셋이서 나눠내자고. 당신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절했어. 우리는 재산 못 받으니까 간병비도 안 낸다고.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남편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고마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댁에서는 여전히 전화가 왔지만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형수님과 재수 씨가 번갈아 가면서 주말마다 부천에 내려와서 시부모님을 돌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간병인 비용은 형님네와 동생네가 반씩 부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각각 150만 원씩. 게다가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와 시간까지. 형수님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지야, 이제 알겠어. 네가 1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재수 씨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미안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이것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시아버님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야, 나다. 네, 아버님. 미안하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손주고 뭐고 다 똑같은 내 자식들이고 손주들이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그래서 재산 분배 다시 할게. 셋이서 똑같이 나눠 갖게. 아버님, 응? 늦었어요. 뭐? 이미 늦었어요. 아버님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진작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지금은 간병이 힘드시니까 마음이 바뀌신 거잖아요. 아니야, 진심이야. 아버님,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버님이 건강하시면 또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민지야, 아버님, 저는 이제 시댁하고는 거리를 두고 살 거예요. 남편은 아들이니까 당연히 뵈러 가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며느리 노릇 안 할 거예요. 민지야, 제발, 죄송해요, 아버님.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아버님이 정말 뉘우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시겠지. 간병이 힘드시니까. 근데 나중에 건강 회복하시면 또 똑같아질 거야. 그래도 여보, 나는 15년 동안 참았어. 이제는 안 참을 거야.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3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친정으로 와서 저희와 함께 지냅니다. 아이들은 외할머니 댁에서 너무 행복해 합니다. 시댁에서는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형수님과 재수 씨가 계속 간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 다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하지만 그건 제 일이 아닙니다. 시댁에 지난주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유언장을 다시 쓰셨대. 셋이서 똑같이 나눠 갖게. 그래요? 응. 그리고 어머님도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여보,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으로는 돌아갈게요. 근데 시댁 일은 안 할 거예요. 응? 나는 더 이상 시댁 제사도 안 갈 거고 명절 음식도 안 만들 거예요. 당신이 가고 싶으면 혼자 가요. 여보, 형수님하고 재수 씨가 하면 되잖아요. 재산 받을 사람들이 의무도 져야죠.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정말? 응? 당신 말이 맞아. 당신만 15년 동안 고생할 이유가 없어.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저희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저와는 다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습니다. 15년 동안 배운 교훈입니다. 오늘 아침 큰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나도 시집가면 엄마처럼 될까?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누가 뭐라고 하든 네가 잘못한 게 아니면 굽히지 마. 응, 엄마. 그리고 기억해.
너는 시집가도 우리 딸이야. 남의 집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딸이야. 큰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입니다.